제가 한 4시 정도부터 지금 장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5시 한 40분, 50분 됐는데 이게 장이 아래로 세게 내리꽂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플러스였거든요. 3대2수 다 플러스로 올라갔다가 다 마이너스로 내려오고 있는데 아랫방향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금요일 세게 빠졌었죠, 미국 지수가.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반등했습니다. 근데 제가 반등이 미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화요일 날 세게 빠졌어요. 그런데 이러면 수요일 날도 세게 빠질 줄 알았는데 아시아장에서 수요일 날 반등했거든요, 어제. 우리나라 2% 넘게 올랐죠. 유럽 지수도 상당히 반등이 좋았습니다. 닥스도 2% 넘게 올랐으니까. 이러면 미국장이 약세로 끝났는데 아시아하고 유럽장이 밀어 올렸으면 미국장이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들리는 게 아니고 아래로 세게 또 빠졌습니다. 오늘 아시아장 쳐다보면 최종 결론을 좀 도출할 만도 하겠지만 오늘 장이 좀 상승 탄력을 계속 이어받고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애플은 그나마 최근 잘 버티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이게 지금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세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다. 일단은 장 자체는 흐름이 전환된 건 아니고요. 다시 빠지고 있는 것 같고,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S&P 500 지수, 이게 빅스 지수, 얘가 MACD, 얘가 RSI입니다. 이 빅스 지수가 내려와서 좀 숨을 고르나 했는데 다시 급격하게 반등을 치고 있고요. MACD는 아직 내려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전환도 안 되고 있고, RSI가 살짝 들렸다가 다시 밑으로 밀리고 있고요.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패턴에서 있었던 변동성이나 기술적 분석을 같이 보면 그때가 이때거든요. 2015년도. 이때는요. 일간 3%가 넘게 하락한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때는 한 2번 정도 빠졌어요. 이때는 보시면 3% 넘는 게 여기 보면 뭐 한 1, 2% 막 쭉쭉 빠지다가 여기 3% 탕 2번이나 쳤거든요. 그리고 RSI가 실제적으로는 20 언더로 쭉 내려가서 깊게 꽂힙니다. 이렇게 심도가 강할 때는. 얘가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일정 부분 강한 심도를 찍을 때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세게 밀렸을 때가 있죠. 이렇게. 지금은 아직 RSI 심도가 깊이 찍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끝났다고 보기엔 약간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엔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락으로 더 내려가고 있는 과정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뉴스 보도에 나온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충격이 없는데도 그냥 현재 일어나고 있는 충격으로 따라서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또 한 가지는 이게 얘들만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식만. 원자재도 보면 오늘 천연가스가 거의 7% 가까이 아래로 꽂았거든요. 유가도 머리를 못 들고 있습니다. 이게 84달러도 넘어갔었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20달러가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25%가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이 천연가스도 5.7인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얘도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특이하게 구리는 아예 방어를 못하고, 구리나 금값은 이게 1800 넘어갔다가 방어도 못하고 별로 힘을 못 쓰고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원자재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보도에서는 오미크론이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긴 한데 시장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도 그렇고 원자재 시장도 그렇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얘가 확실히 뭔가 드러난 게 없거든요. 오미크론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뉴스 보도 올라오는 거를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표 나온 걸 보면 이건데 이게 그냥 컨퍼런스 보도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이것도 주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내려왔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밑으로 밀렸어요. 우리나라 시장 잠깐 보고 갈게요. 이제 이런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S&P 500 지수하고 삼성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뭐 반등이 낮든지 뭐 이런 의미시겠죠. 그런데 이제 기사에 보면 WSTS에서 내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초에는 한 16% 넘게까지 봤다가 어제는 8%대 정도 내년에 예상한다. 그러니까 직전 제가 말씀드린 16%전은 올 상반기 예상이었거든요. 10%였던 게 또 하향 축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될 때마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하향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향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매입 자체가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매입 자체가 최근 패턴을 놓고 보면 물론 지난번에 저점을 형성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후부터 조금씩 뭔가 매도 패턴 대규모 매도가 끝나고 여기 보시면 끝나고 이제 퉁 200만 주 100만 주 지금 매도보다 매수가 더 많죠. 그 다음에 매도 강도보다 매수 강도 훨씬 더 세죠. 하물며 지난번에 세게 빠질 때도 100만 주나 샀습니다. 저희 2% 넘게 빠질 때도. 어제도 엄청나게 끄집어 올리면서 4%나 들어올렸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지금 아마 시총이 20% 정도 될 겁니다. 아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보다 그 이전부터 약간 강도가 있게 매집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매집 규모를 보면 하이닉스보다는 그죠?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매집을 몰고 있거든요. 빼겠습니다. 그냥 시총으로 놓고 보면 훨씬 더 유리하죠. 삼성전자를 밀어올리는 게. 이제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시총이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총 전체로 놓고 보면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메모리 반도체가 하향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삼성전자로 매입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바닥을 그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매집이 계속 들어오면 코스피를 밀어올리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다만 제가 예전에 그걸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닥스 지수하고 우리나라 지수하고 중국 지수하고 믹싱해서 차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로 수출이 이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경제에 지금 서플라이 체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서플라이 체인 문제들이 좀 해소되는 과정이 돼야만 우리나라는 탄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다만 아래로 내리꽂던 거는 삼성전자를 저렇게 떠받쳐주면 내려가는 강도는 상대적으로 커버하는 쪽으로 갈 거고 반등은 아래로 꽂고 올라갈 때는 우리나라 지수보다는 S&P 500 지수가 빨리 올라갈 겁니다. 반등 속도가. 다만 우리나라는 많이 빠졌고 S&P 500 지수가 덜 빠졌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먹는 이익은 어디서 더 많이 나올 것 같으냐? 저는 더 많이 빠진 쪽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S&P 500 지수는 우리나라보다는 덜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 반등은 S&P 500 지수가 빠를 것 같고 우리나라가 늦을 것 같은데 추세적으로 전체 먹는 걸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S&P 500 지수보다 못 먹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에 몰아가는 것보단 그런 예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두 가지를 분배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포트폴리오 운영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분산해서 하시는 게 긍정적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얘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강의할 때 한 분께서 어떤 경제 지표를 가지고 연준의 어떤 그런 태도나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하거나 판단할 때 어떤 경제 지표를 보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한두 지표를 가지고 연준의 말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종합적인 지표를 가지고 연준의 판단을 봐야 되는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한 가지. 그게 연준이 항상 그 금융시장 친환적으로 발언한다는 겁니다.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항상 발언해요. 연준의 이사들이거나 혹은 연준 의장이거나 물론 매파적인 그 성향을 띠고 발언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롤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항상 그렇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연준 의장의 발언에 힘이 실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연준 의장은 항상 금융 친화적으로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 서울경제기사입니다. 가끔 보여드리죠.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 보여드리는데 아마 주로 이제 연준 쪽 발언을 가끔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 내용 궁금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양쪽으로 잘 균형을 잡으면서 매파냐 비둘기냐 이런 것들을 잘 쭉 조율해서 얘기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밑에. 연준은 테이퍼링 속도를 올리더라도 금리 인상은 별개라고 주장할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항상 금융 친화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친화의 얘기를 잘 얘기하다 결과적으로 방점은 커버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금융시장을. 이건 요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눈으로는 뻔히 금리가 빨리 인상될 것처럼 그리고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테이퍼링은 빨리 할 수 있지만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은 별개다. 이 얘기는 다시 해석해 보면 테이퍼링이 끝나도 바로 금리 인상을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출구 전략에 임박하기 전에는 연준의 그 연준 의장의 말 그대로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비둘기파 쪽으로 발언을 계속 하는데 그쪽으로 받아들이고 시장이 그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구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테이퍼링의 속도를 늘린다거나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쪽으로 근접하잖아요. 그러면 경제 지표를 더 중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실제 투자 시장에 안에 있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바에 집중해야지 연준 의장의 발언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올 9월부터 좀 이상하다. 원래는 제가 내년도 한 5월쯤, 4, 5월쯤 봄쯤에 정점을 찍고 빠르면 여름, 늦으면 뭐 한 가을, 겨울께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9월께쯤부터 좀 이상하다. 잘못하면 초반부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 같고 전반부에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그래서 반등하면 일시적으로 투자할 건 다 현금화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왜 그런 걸 하는 거냐면 지표상으로 그렇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에 있는 투자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전문가들이 그런 쪽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면 연준의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표하고 그 매파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무게감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면 판단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모 라디오 방송에 증권 전문가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되더니 발톱을 드러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이성적입니다.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연임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매파적 발톱을 드러냈다가는 다음번 자기가 연임이 안 되고 신규로 딴 사람이 들어버리면 그 사람의 면은 무엇이며 또 그 사람이 정책을 손바닥을 뒤집으면 말했던 것에 반대로 뒤집으면 연준의 위상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연임되는 확정되는 부분이 되지 않기 전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되고 나서 상황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냥 매파적 발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사전에 그걸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생각 안 하신 거겠죠. 가볍게 생각하신 거겠죠. 그분께서는. 여하튼 중요한 거는 전문가들이 일이 터진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전에 무엇인가 조심해야 된다는 시그널을 사전에 던져줘야 되는데 사전에 던져주는 게 아니고 뒤에 와서 던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정리해서 가지고 계신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출구 전략이 임박한 시점이 되면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상황상 출구 전략,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이 빨라지거나 해야 되는 시기에 접근하면 그 이전까지 단순히 연준이 비둘기적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맞아 이렇게 따라가는 패턴에서 매파적으로 액션을 하거나 발언을 하는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거기에 사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연준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중에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른 분들 역시 그 부분을 잘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연준이 이미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 테이퍼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속도를 올려야 되는 상황은 이미 이전부터 감도가 됐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후반부에 가면 내려올 겁니다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계속 치켜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파란 거는 미시건 대학교 소비자 심리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계속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10년 국채의 명목하고 실질 가격 차인데요. 이게 이제 그 10년 국채 투자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얘도 아랫방향으로 세게 내려오진 않고 있고 일단 이 윗땅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은 뭐 여지 없고요. 이게 빨간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코어 근원, 이 밑 파란 게 PC 근원입니다. 두 개 다 이게 내려오질 않고 지금 치켜 들렸잖아요, 전월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것도 보여드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여기 보시면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매집을 했었죠. 매집을 하다가 여기 보시면 일정 부분 매집이 끝나가요. 여기 2015년도 요 시기에. 더 이상 안 늘어난다는 얘기는 매집이 끝났다는 얘기죠. 근데 2015년도에 금리를 바로 안 올립니다. 근데 바로 안 올렸던 이유는 여기 보시면 여기 쭉쭉쭉 PC가 내려가고 있죠. CPI는 올라가고 있지만 근원이. 근데 이때 근원 아니고 전체 물가 상승률을 보면 아래로 내리 꽂아가서 마이너스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상황을 혹시나 우려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금리를 안 올려도 됐었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전혀. 왜? 뭐 속도가 정신없이 치켜 올라가고 있고 이 올라가는 강도가 여기 보시면 이거죠. 빨간 거 파란 거. 얘가 과거 그 1, 2차 오일 쇼크가 진정된 이후에 80년대 중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지금 밀려 올라와 있거든요. PPI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요. PPI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점진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과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럼 얘가 빨리 아래쪽으로 하향 안정화 될 거냐? 아닐 거라는 거죠. 이게 고착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 또 끊겼을 것 같은데 이게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고착화될 수도 있는 과정이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나올 겁니다. 고용에 대한 얘기. 왜냐하면 연준이 완전 고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상을 상대적으로 빨리 올릴 수 없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또 쏟아져 나올 거예요. 금리를 못 올리는 이슈로. 근데 그 이슈도 잘 지켜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실업률은 4.6까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20만 건 밑으로 내려왔어요. 10만 9,900만 건이거든요. 19만 9천 건. 죄송합니다. 19만 9천 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2015년도 금리 올릴 때 이게 실업률은 5%였고요. 5.5%나 5.1%. 그 다음에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는 28만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놓고 보면 이미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과거 노동인구 참가가 꺼지기 직전에 코로나 팬데믹 꺼지기 직전에 규모가 1억 6,400만 정도 됐는데 지금 한 1억 6,100만이거든요. 한 300만이 벼요. 여기 보시면 그만큼 많이 빠지진 않았었거든요. 노동 참여율이. 이게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들이 쭉 빠졌다는 뜻입니다. 노동 참여율도 그만큼 떨어졌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들 중에서 그만큼 노동에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구조적으로 빨리 금리를 내리거나 금리 조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1터 떠난 수백만 근로자, 여기 보면 미국 400만, 영국 100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항공사 대규모로 문 닫아주고 승무원이나 항공기 조종사들 막 눈물 머금고 난리치던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지금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뽑으려고 그래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딨지? 이거. 가장 큰 문제가 이거. 예전 이건 2월달 기사이기 때문에 너무 먼 기사긴 하지만 여기 보면 15 코로나 치료비 폭탄.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한번 코로나 걸리면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의료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규모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험이 있어도 불감당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험하게 나가서 출근해서 일을 버느니 조기퇴직자라는 얘기는 일정 부분 자기 금융자산하고 주택자산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주택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다 밀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그냥 편히 조기퇴직해서 사는 게 낫지, 잘못했다가 병이라도 덜컥 걸리면 어떡하냐,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오미크론이 난리를 치고 있죠. 오미크론이. 근데 여기서 대부분은 증세가 경미하다는 쪽에 집중하는데, 저는 증세가 경미한 쪽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전염력이 강력한 쪽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이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는 기저질환자나 노인 환자나 이런 쪽이 그런 쪽으로 작동하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나 건강한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전염력이 강력해져서 그런 쪽에 중증 환자로 전파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들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될 거고, 그 의료 시스템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든 봉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퇴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중증 환자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사람이라고 쳐다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더더욱 경제활동 인구로 들어올 만한 사람들은 젊은 인력이어야 되는데, 그 젊은 인력들조차도 이제 임금 단가가 낮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기사가 중요합니다. 조선비즈 기사. 미 수백만 원 직장을 바꾸는데, 이거 11월 24일자 기사고요. 밑에 보면 황민규 기자께서 올리셨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스타벅스, 아마존 대기업들이 임금을 대거 인상한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단에 있는 조기퇴직자뿐만 아니라 그 중간이나 하단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쓰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걸 쓰기 위해서는 비용이 올라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여러 가지를 함의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물가 상승, 임금 상승 압력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고용은 빨리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금리 조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임금을 안 올리느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졌다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느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미크론이나 이런 부분들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다시 한번 미칠 겁니다. 그 증세가 강하고 이런 부분은 나중 문제고, 경제의 영향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계속 증가해야만 경제가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 증가 강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고용 측면을 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핑계를 댄다는 건 저는 정말 핑계일 뿐이지, 실제로는 금리를 올릴 거라고 봅니다.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투자 전문가들이 뭐 내년 6월 달에 금리 인상할 게 뭐 80% 육박한다는 거나, 최근은 뭐 3월 달에 올리는, 혹은 두세 번 올리는, 이런 것들이 강도가 계속 세지고 있어요. 투자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금리 인상 시기도 당겨지고 있고 내년도 횟수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매파적인 쪽에 무게감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비둘기파 쪽에 무게감을 줘야 되는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정보가 두 개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이 매파적인 흐름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그 매파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주식시장은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쪽으로 무게감을 둬야지, 그렇지 않은 쪽으로 무게감을 두면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가는 다시 회복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매수 타이밍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시점에 매수를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쏙 빠졌다가 이렇게 쭉 빠졌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하는 거 보면서 이거 봐라, 이게 다시 꺾이나? 올라가나? 이 조정이 이걸로 끝이야?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미국장이 세게 빠졌잖아요. 나스닥 1.8%까지 빠졌네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빠졌네요. 장은 끝났고, 여기 아래, 여기 마지막 장이 아래로 세게 내리꽂으면서 끝났네요. 보니까
이 들지를 못하고 보시면 후반부 아래 세게 내리꽂았죠. 들지를 못하고 오늘 장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장이. 그러니까 어제 저가 매수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좀 조급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저도 지금 흘러가고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좋거나 이러면 아주 좋은데 문제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여기 보시면 온라인 사상 첫 매출이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온라인 매출이 감소한 온라인은 오미크론하고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안 좋아요,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주식을 팔아 제끼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물동량, 이게 그 컨테이너 지수거든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컨테이너 지수, 운임 지수가 좀 내려가고 있고, BDI 지수도 급락했어. 약간 머리를 두고 있겠지만, 뭐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낮은 수준에 있는 거죠.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좀씩 해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유가, 아래를 세게 내릴 거죠. 지금 84달러 때까지 갔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왔고, 내추럴 가스가 여기 6%가 넘었었네요. 5.7이 아니고 6이 넘었었네. 아래로 세게 내려왔죠. 석탄이 아래로 세게 내려왔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금까지 지켜왔던 빠른 속도보다는 이게 아래로 쭉 내려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에너지 가격은 이렇게 되겠지만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PPI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계속 가격이 전가되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의 1달러짜리가 1.25달러로 25%나 가격을 인상하는 걸 이미 뉴스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강도가 세지지는 않겠지만 한순간에 쭉 소비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한동안. 그러면 소비 유축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뭐 여기 중국은 카이신 제조업 지수가 다시 경기 수축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럽이거든요. 옆으로 평행을 긋고 있죠. 이게 미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 전체가 뒤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번은 변동성의 장세지 추세를 꺾는 장세는 아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싼 가격에 이 주식을 잡을 거냐 그리고 그 잡을 기회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인 거지 크게 긴 추세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주식 추세로 놓고 보면 확장 상승장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 변동성에 얼마나 깊은 곳에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느냐에 대한 논점인 거지 야 이거 무섭다 공포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교육 시간도 아니었는데 그거와 같은 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또 추가적으로 준비한 자료도 있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은 그냥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